이란 전쟁을 보면서 북한의 방공망이 아마 지금 엉망인 거는 김정은이 이번에 알았을 거고, 한국의 그 천공투라는 대공 방어 미사일이 96%를 막아냈다 그러더라. 이러면서 해킹해가지고 도면이라도 좀 빼봐라. 러시아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최근 들어서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될 수 있는 건 그런 인력뿐이 없습니다. 인프라를 재건할 수 있는 기술적인 역량이 없는데 그거를 가장 빨리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 아닙니까? 못마땅하겠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북한 최고 전문가 이영종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가전략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님. 맞습니다. 네, 이만갑에도 자주 등장하시죠? 요즘에. 네, 그 채널 A가 하는 이제 탈북민들하고 북한 소식을 약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전달하는 한 벌써 15년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 프로그램. 언제부터 거기에 고정 출연하셨어요? 저는 이제 한 4, 5년 된 것 같습니다. 아유, 그러시군요. 그러면 탈북민들 많이 하시겠어요? 그렇죠. 제가 그래도 올해 이제 34년째 북한 연구를 하는데요. 전문 저널리스트로도 이제 일을 했고, 그다음에 연구자로 활동을 하면서 탈북민들을 안다는 게 결국 북한 공부를 하는 거죠. 뭐. 그렇겠죠. 그분들이 하는 그 관심의 굉장히 중요한 큰 부분은 북한 이야기일 테니까. 그렇죠. 이제 엘리트 탈북민들 통해서는 또 그쪽 뭐 외교관이라든가 이런 북한 내부의 내밀한 얘기를 듣고, 또 일반 탈북민들한테도 정말 들을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의 핸드폰이 얼마에 팔리고 어떻게 팔리고 어떤 기종이 있는지는 우리가 아무리 뭐 고위층이라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얼마나 스마트폰을 씁니까? 750만 명 정도 됩니다. 북한이 2,500만 명인데요. 750만 쓴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엄청나게 거죠. 많다는 얘기인데요. 이거를 통제를 할 것 같은데 왜 사실은 핸드폰을 허용할까? 이것도 의문이긴 한데 핸드폰 자체가 북한에서는 인터넷하고 연결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돼 있습니까? 스마트폰이 인터넷하고 연결이 안 된 폰을 쓴다고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그럼 그게 뭐야 이런 느낌이 있을 텐데 핸드폰 쓰는 게 있고요. 그냥 통화, 그다음에 문자, 그다음에 인트라넷으로 북한이 외부에는 공개 안 되는 자기네들 내부망으로 뭐 사상 교양을 하는 정보를 한다거나 노동신문을 볼 수 있다거나, 그다음에 간단한 원래 핸드폰에 내장되어 있는 게임들, 오락들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중국의 중국의 인터넷이라든가 이것도 접속이 안 됩니까? 전혀 안 되죠. 그거는 완전히 불허가 돼 있고요. 뭐 기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서 마치 자체 생산하는 것처럼 판매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 이제 중국 업체들의 폰을 갖다가 케이스 가리만 해가지고 북한의 뭐 민들레라든가 평양 타치폰, 터치폰을 이제 타치폰이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팔고 있죠. 그러면 남한의 대한민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북한 사람들하고 그 핸드폰으로 접촉할 수 있는 길은 있는 거예요? 직접 접촉은 안 되고요. 그 북한에 있는 가족들하고 뭐 핸드폰을 이용해 가지고 돈을 보내서 엄마 돈 받았어요? 받았다 이렇게 통화를 한다는 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냐면 서울에 있는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는데요. 중국 사람이 중국에서 가지고 있던 핸드폰을 북한 지역에 몰래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북중 접경 지역에 차이나텔레콤 신호가 잡히는 두만강변이나 압록강변에서 그 중국 핸드폰을 이용해서 서울이랑 국제통화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어느 정도는 그 내부의 소식을 알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게 다른 거면 모르는데요. 돈을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탈북민 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와서 식당에서 뭐 내가 일을 해서 한 달에 200만 원을 받았다. 나도 먹고 살 게 없지만 북한에 있는 부모나 형제한테 그래도 100만 원은 보내야 되겠다. 이러면 이제 100만 원을 보내지 않습니까? 브로커를 통해서. 그러면 돈이 갔는지 안 갔는지는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본인하고 통화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뭐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이제 소식이 들어가는 거죠. 오만이 받았어요. 그거 확인하고 돈 받았다 그리고 금방 끊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너 사는 건 어떠니? 이러면 엄마 여기 좋아요. 오세요. 뭐 이러면 뭐 야 그게 엄두가 안 난다라든가 뭐 너 그럼 언제 좀
돈 벌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예. 남쪽에 언제 갈 수 있게 좀 하자 이렇게 이제 소통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럼 요즘에 국제적으로 보면 북한하고 가까울 만한 나라들이 지금 다 타격을 당하고 있잖아요.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네. 특히 참수 작전 뭐 이런 건 아주 무시무시한데 네. 그 북한은 흉용하지 않답니까?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패턴은 조금 다르거든요. 네네.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뭐 오사마 빈라덴이 죽었다. 네. 이라크에 뭐 후세인이 죽었다 이러면은 한동안 네. 잠수를 탑니다. 아하. 벙커에 있는지 어디인지 한 3, 네. 40일 동안 안 나타나고 이랬는데 김정은은 오히려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 아 오히려. 그게 이제 약간 허세인 것 같아요. 네. 속으로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죽여버리고 그냥 그렇죠. 체포하고 그러니까. 알리 하메네이하고 그 가족이 죽었잖아요. 예. 2살짜리 손주까지 죽고 어우. 그다음에 핵심 수뇌부들 군 지휘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몇십 명이 거기서 40명이 죽었다고. 죽었다는데 그거 보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밤에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서 그러게요. 야, 내 새끼들 제대로 자고 있나 하고 한번 문은 열어볼 것 같죠. 그리고 거기다가 그 방공망이라고 하는 게 뭐 그냥 다 뚫려 버리더라고요. 그럼요. 예전에 미국의 그 F-35 스텔스 전투기가 들어가서 휘젓고 다녔는데 네. 나중에 미국이 발표할 때까지도 몰랐어요. 어허. 그래서 그 F-35 전투기 조종사가 그 얘기도 했습니다. 정말 낮게 좀 저공 비행하면서 좀 요란한 소리도 내고 해가지고 평양 사람들 좀 놀래켜주고 싶었다. 아 평양을 들어갔다고요? 그렇죠. 평양 상공에 들어가가지고 언제요? 한 10여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북한의 방공망이 아마 지금 엉망인 거는 김정은이 이번에 알았을 거고요. 네네. 그 생각할 겁니다. 미사일 만들어서 공격하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날아오는 미사일 막는 것도 이게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니구나. 그 중국산이 뭐 완전히 무용지물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에 베네수엘라. 그리고 이제 뭐 S-300 그 러시아제 네. 대공 방어망 이런 것도 다 엉망이 됐고 더더군다나 뭐 레이더라든가 이런 것도 낡았지만 날아오는 거를 이제 요격을 한다, 네. 막아낸다 이거에 대한 생각은 김정은이가 별로 없었겠죠. 그런데 네. 이번에 이제 중동전을 보면서 이란 전쟁을 보면서 와, 저 그 철벽 같다던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도 네. 미사일을 저렇게 집중적으로 쏘고 드론하고 섞어서 쏘니까 뚫리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들려오는 소리로는 한국의 그 천궁2라는 대공 방어 미사일이 네. 뭐 96%를 막아냈다 그러더라 네. 이러면서 야 K방산 저것도 뭐냐 하면서 그거 관심을 수입하겠다 갖겠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 일단 우리가 팔진 않을 것 같으니까 야 그거 네. 어떻게 좀 해킹해가지고 도면이라도 좀 빼봐라. 네. 남조선의 그 방산업체들 네. 좀 샅샅이 뒤져봐라. 네. 뭐 머리를 짜고 있겠죠. 그렇군요. 근데 오히려 뭐 지금 말씀하셨지만 공개 활동도 늘어나고 네. 도발도 미사일도 뭐 쏘고 뭐 더 그러는 것 같아요. 특별히 그냥 허세를 부리는 걸까요? 그게 이제 허세라는 게 드러나는 게 핵을 위협한다든가 네.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예전처럼 네. 미국 본토를 우리가 타격하겠다. 네. 그런 위협은 네. 작년 1월에 트럼프 집권한 뒤로 쑥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더더군다나 1월 3일 날 마두로 체포 작전 해가지고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체포 압송하는 이런 걸 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하메네이가 참수당하는 거 보고 나서는 미국에 대해서는 특히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외무성 성명으로 담화 하나 나온 게 네. 자주권을 침해한 거다 이렇게 얘기만 하고 그냥 수상적으로만 얘기했군요. 쑥 들어가고 그 뒤에 지금 계속 때리는 거는 한국만 때리고 있는 거죠. 아. 그 사이에 이제 미사일도 몇 번 쐈지만 사거리 뭐 136km. 예. 우리 뭐 평택 미군 기지 캠프 네. 험프리스라든가 네. 서울 수도권 지역 여기까지.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사인 보내는 거죠. 형님 제가 이거 미사일 쏘고 있는데 네. 이거 형님한테는 절대 해가 안 가고 이 남조선하고 우리의 문제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런 사인을 보내는 거죠. 미사일을 쏠 때 그 동해로 쏘는 거죠? 주로 동해로 바다로. 쏩니다. 네. 네. 서해로 쏘기가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동해안의 그 강원도 쪽에 이제 알섬이라고 있습니다. 거긴 뭐 하도 미사일 쏴가지고 그 아주 바위섬인데 그냥 아주 다 그냥 섬을 타겟으로 해서 쏘는군요. 네, 주로 섬을 이제 타겟으로 하죠. 그래서 네. 이번에도 보면은 이제 미사일 쏜 거 보면 알섬 그 주변에 네. 이제 집속탄 여러 개 뭐 한 탄두 부분이 터지면서 이제 2,300개의 자탄이 네. 새끼탄이라고 북한이 그러는 그게 떨어져서 축구장 한 7, 8개 면적을 다 초토화하는 그런데 지금 집중해서 이제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사거리 같은 걸 보면 다 우리 대한민국이 타겟이다. 맞습니다. 그게 사거리가 또 정확히 네. 자기들이 나름대로 계산을 하는 게 그 거리를 이렇게 그려보면 네. 북한이 밝힌 사거리를 딱 그려보면 지도에 나옵니다. 원점부터 딱 하면 미군 평택 미군기지 했구나. 조금 더 늘었어? 쭉 그려보면 계룡대의 육해공군 본부를 너희가 타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 그러는구나. 그래서 그런 약간 심리전적인 요소 그렇군요. 그런 것들도 다 가미를 하죠. 그렇군요. 예. 근데 북한이 지금 먹고 살기는 어때요? 계속 그렇게 도발을 하면 중국은 가만히 있습니까? 좀 조용히 좀 하고 있으라고 그러지 않아요? 중국도 사실 북한을 보면서 좀 딱하다고 느끼겠죠. 네. 이제 경제적인 문제를 제일 먼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먹고 사는지 모르겠네요. GDP가 네. 작년 기준으로 역내 총생산이 43조 7천억입니다. 한 그래도 국가 체제에서 한 게 43조 원이면 우리 삼성물산이나 뭐 네이버 시총도 안 되는 돈이거든요. 조원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 돈으로 그냥 환산해서 43조 한 원. 2천조 안 되나? 우리가 뭐 엄청난 한 60배가 우리가 많죠. 예, 한 2천조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GDP가 60배고 북한에 네. 1인당 소득은 이제 우리가 인구가 배가 많으니까 네. 30배 정도 되는데 과거에 우리가 남북 간의 격차 30-40배라 그랬는데요. 네. 지금 이제 60배까지 늘어난 겁니다.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중국이 쟤들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저 세습 체제 하면서 이런 거고. 또 특히 지금 뭐 13살짜리 딸한테 권력 넘겨준다 이런 거를 시진핑이나 푸틴이 보면 야 이거 사회주의 망신 좀 작작시켜라. 어디 그런 해괴한 짓을 하냐. 우리 중국이 언제 세습했냐 이런 느낌을 아마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 전략적으로는 또 북한이 필요하니까 그런 점에서는 활용을 하겠지만 지금 가뜩이나 뭐 시진핑이나 베이징의 지도부들은 푸틴하고 요즘 김정은이가 또 자꾸 밀착하고 이러니까 그거 자체 못마땅하겠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 러시아의 전승절 행사에 북한군 병사들이 가서 퍼레이드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거 상당히 뭐 요번이 처음입니다. 저 사진 나온 거 보니까 얼굴도 잘생겼던데요. 81주년 행사에 이제 괜찮은 애들만 보냈겠죠. 그래서 육해공군 한 40명씩 뽑아서 120명 보냈는데 전승국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2차 대전에 참전도 안 한 그 북한군이 왜 거기에 가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전승절이 2차 대전의 승리를 기념하는 거죠? 맞습니다. 2차 대전에 이제 소련이 그때 보면 머뭇머뭇하다가 막판에 이제 일본의 패색이 짙어지니까 참전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일본을 상대로 해서 이긴 미국과 함께 같은 전승 국가의 대열에 섰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김일성이 이제 소련군의 대위로 복무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88여단 그 블라디보스톡 이쪽 극동 지역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소련 군정 입장에서는 자기들 말을 잘 들을 것 같고 뭐 좀 틀도 좋고 이런 김일성을 내세워가지고 이제 북한 정권을 수립을 한 건데 아이러니죠. 사실 역사에 그 손자인 김정은이 다시 러시아에 이제 밀착을 해가지고 그 수많은 14,000명 정도 되는 병력을 파견해서 또 러시아 군복을 입혀가지고 러시아 군복을 입은 겁니까? 그렇죠. 2024년 10월 중순에 북한이 이제 파병을 결정해가지고 러시아 선박이 와가지고 다 실어갔습니다. 북한이 그런 능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14,000명 병력을 실어갈. 그리고 기차로 간 게 아니고 선박으로 갔어요. 네, 군함으로 실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블라디보스톡 그쪽 항으로 해가지고 그쪽에 이제 훈련 캠프가 있어서 갔는데 가장 먼저 한 게 군복 벗긴 겁니다. 북한 군복 벗기고 러시아 군복을 입히고
신분증도 다 러시아 신분증을 줬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는 파병을 비밀리에 했으니까. 그럼 뭐 북한군 병사인지도 모르는 거네요. 북한군의 김광철 일병이 죽어도 네. 걔는 러시아의 무슨 스키 아시아 계통의 소수민족애가 소수민족도 워낙 많으니까 참전했다 죽은 것처럼 다 위장 서류를 만들어서 이제 거기서 2달간 훈련을 시켜서 서부 쪽에 쿠르스크 전선에다가 이제 투입을 한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러시아 병사로 투입이 된 거군요. 그렇죠. 그러고 이제 북한이 숨기고 있다가 작년 4월 달에 쿠르스크를 이제 탈환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김정은이가 북한군이 참전했다 하고 처음으로 노동신문을 통해서 발표를 합니다. 승리를 한 기념으로.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속 있다가 이제 쿠르스크라는 게 결국은 러시아 본토인데 네. 이거를 2차 대전 이후에 처음으로 러시아가 본토를 뺏긴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기습 공격을 해서 네. 뺏긴 건데 푸틴의 그 찢어진 자존심을 네. 김정은이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시가전이라든가 탈환을 했으니까 어쨌든 체면을 세워준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그 이제 북한군이 탈환을 했군요. 그렇죠. 그걸. 북한군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입돼가지고 그러니까 2,000명이 죽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병력이 만 몇천 명, 14,000명이 투입돼서 2,000명이 죽고 4,000명이 다쳤으면 와, 절반이 죽거나 다친 거거든요. 그러면 거의 어마어마하네. 괴멸 상태의 희생을 보면서 푸틴을 도와줬으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정말 뭐 천군만마죠. 예, 그렇군요. 그게 전승절 행사에 그렇게 참여했다는 거는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대우를 해준 걸 텐데. 그렇죠. 이제 정말 중요한 나라가 됐나 봐요, 러시아. 군사 밀착 관계가 동맹 관계로 이제 된 거고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불법 침공이고 자기는 뭐 예. 특수작전이라 그랬지만 도와주는 국가가 아무도 없었지 않습니까? 벨라루스 하나 뭐 네. 박수 쳤는데 벨라루스야 원래 뭐 소련의 위성 국가였고 네. 또 벨라루스가 러시아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말로만 이제 그런 건데 그러게요. 예. 결국엔 결정적으로 이제 김정은이가 병력을 엄청나게 많이 보내고 네. 포탄을 152mm로 환산하면은 1,200만 발을 보내죠. 와. 지금 아마 북한 무기고의 탄약이 지금 동이 났을 거예요. 그 정도로 1,000만 발이 넘어가면 어마어마한 걸 1,000만 텐데. 발이라 그러면은 그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우크라이나에다가 직접 지원하지는 않았지만 네. 미국이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미국한테 수출하는 형식으로 50만 발을 풍산금속에서 만들어서 보내는데 50만 발이요. 아직도 그거 다 못 보내고 있습니다. 생산이 아, 생산을 못 했어요? 포탄 50만 발이라는 게 그리고 이 155mm 포탄이 한 이 정도 되는데요. 네, 네. 그거 하나가 1,000불입니다, 가격이. 아, 150만 원 정도 합니다. 그거를 1,000만 발 넘게 줬다는 얘기는 금액으로 하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인데 그게 포탄이 옛날에 우리가 만들듯이 뭐 그냥 탄피에다가 폭약 넣고 탄도 넣고 이러는 게 아니라요. 네. 그 제조 과정을 저도 궁금해서 이제 유튜브 미군들이 어떻게 만드는지 네. 봤더니 탄피만 해도 7번을 담금질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초정밀 선반으로 깎아가지고 틀로 뻥뻥 찍어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담금질을 몇 번 하고 그 탄두에도 특수한 전자장치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하는데 50만 발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데 1,200만 발이면 보유하고 있던 거 다 보내고 아마 지금도 엄청나게 그 채워넣기 위해서 만들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군수 공장이 제법 크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도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4년째지만 네. 지금 작년 3년 차 올해까지도 경제가 엄청 좋지 않습니까? 러시아 네, 경제가. 네, 네, 네. 그게 이제 군수 경제가 전쟁 남은 초기에 돌아가는 네. 거거든요. 북한도 지금 보면은 건설 김정은이가 뭐 군인 건설자 동원해서 많이 지으니까 건설 경기 엄청 좋고요. 네. 한 뭐 10% 성장한 걸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군수 경제죠. 나머지는. 네. 근데 이게 이제 북한이 자체로 하는 것도 있지만 러시아가 원자재를 대주는 거죠. 아. 그래서 생산 라인을 현대화하고 거기에 품질이 좀 고품질의 것으로 이제 새로 만들어지고 강철이니 뭐 석유니 이런 거 다 대주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입수된 첩보에 따르면 러시아가 고마우니까 네. 북한군 전력 현대화하라고
방탄조끼를 50만 개를 줬다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이 지금까지 뭐 방탄 개념이 그렇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방탄조끼를 러시아제 그 품질 좋은 검증된 걸 50만 개를 줬다 그러면 북한군이 물론 129만 명이지만 실제로 싸울 수 있는 한 절반 정도 되니까 완전 현대화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게 이제 보니까 러시아가 주긴 줬는데 체형이 좀 안 맞았대요. 그 첩보에 큰가 보니까. 보네요. 예, 러시아인들이 등치가 크고 북한은 평균 키가 우리보다 11cm나 적습니다. 11cm나 차이 예, 납니다. 그러니까 영양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안 맞으니까 그걸 이제 그 러시아 쪽에다가 좀 하소연을 하니까 러시아가 그러면 우리가 원단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만들어서 써라 이래가지고 지금 한창 생산하고 있다고 하죠. 그렇군요. 러시아가 진짜 고맙긴 정말 고마웠던 모양이네요. 다 내주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푸틴이 경기는 좋다 그러지만 자기도 지금 이 전쟁 먹고 사는 건 이후에, 힘들잖아요. 거기도. 전쟁 이후의 경제라든가 젊은 친구들이 지금 엄청 다 해외로 도망가가지고 한 200만 명 지금 노동 손실이 봤다는 거 아닙니까? 죽거나 다친 인원들. 초기에 러시아 청년들이 전쟁 초기에 60만 명이 해외로 도피했어요. 징병 피해가지고. 거기다 130만 명 죽고 다치고 뭐 그랬다고 맞습니다. 그러던데? 그래서 지금 모스크바는 서부에 있는 전선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나름 흥청흥청하고 밤에 나이트클럽 같은 데 가면은 뭐 난리가 아닌데 경기가 좋으니까 다 여자뿐이랍니다. 아이고. 젊은 남자가 없는 거죠. 나이트클럽에. 남자가 없군요. 클럽에 없는 거죠. 그 다 전쟁터 나가야지. 지금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도요. 전쟁 영상 나오지 않습니까? 뭐 우리 한 4, 50대들이 싸우는 것 같아요. 젊은 군인들이 없습니다. 다 도망갔군요. 그의 나이 든 군인들이 지금 이제 징집돼서 가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군요. 그런데 걱정이 되기도 하고 이게 되는 건가?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상당히 골치가 아플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러시아의 이 우크라이나산 드론들이 들어가가지고 내부에 뭐 그 정유 시설 폭격하고 요즘 뭐 본격적으로 그러더라고요. 항만도 폭격하고 그러면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제 재건을 해야 할 텐데 그러면 한국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북한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건설회사라든가 또 제조기업이라든가 이런 데가 필요하고 손을 잡아야 할 텐데 북한하고 저렇게 가까워지면 러시아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가? 그게 좀 의아하더라고요. 중국하고만 계속 하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는 자기가 기여한 몫이 있으니까 사실 전후복구라는 게 원래 전쟁에 대한 기여에 따라서 좀 배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14,000명 형님 내가 우리 애들 14,000명이나 보내가지고 죽고 다치고 이랬는데 뭐 좀 주십시오 해가지고 벌써 이제 지뢰 제거 공병 1,000명을 추가로 투입했고요. 그다음에 군인 건설자라 그러는 공병보다도 더 속칭 그 노가다 군인들이 있습니다. 군인 건설자들. 거기를 5,000명을 보냈습니다. 벌써 보냈군요. 네, 보냈는데 그 사람들은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겠네요. 그럼요. 월 2,000불 정도씩 이제 받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김정은이 주머니로 다 들어가겠지만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될 수 있는 건 그런 인력뿐이 없습니다. 단순 인력들. 그럴 것 같은데요. 노하우 자체가 없을 것 같은데요. 복구할 수 있는 인프라를 재건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라든가 기술적인 역량이 없는데 결국은 그거를 가장 빨리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중동 도로, 가서도 다 하고. 철도, 도로, 항만 이거 제일 먼저 빨리빨리 닦고 제일 잘 해주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게 한국인 거를 러시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러시아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최근 들어서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과 러시아는 원래 전통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 얼마나 우리가 좋았습니까? 옛날 소련 해체된 직후에는 우리가 차관도 빌려줬지 않습니까? 돈을. 그러게요. 돈 빌려주고. 친구 사이고 뭐 사인들 간에도 돈 빌려주는 관계면 상당한 관계 아닙니까? 그리고 현대자동차 공장도 있고 삼성전자 공장도 다 있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러시아가 어려워가지고 빚 못 갚는다 그러니까 그래 갚지 말고 그럼 현물로 줘 해가지고 무슨 원자재로도 줬지만 헬기라든가 이런 방산물자 우리한테 많이 줬습니다. 산림청 헬기 다 러시아 헬기였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제 불 끄고 이랬는데 그런 관계들을 강조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러시아가 특히 강조하는 게 자, 한국 너희들 미국하고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살상무기 달라 그랬는데 안 줬어 지원. 네. 그건 너희들이 레드라인을 안 넘은 거야. 네. 그건 참 잘한 거야. 이러면서 뭔가 한국과 러시아가 다시 예전처럼 이렇게 경제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전후 복구를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남겨두는 어떤 빌드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러시아의 전후 복구에 네.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도 들어가고 북한 노동자도 들어가고 그럼 협업을 하게 되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러시아의 쿠르스크 지역이라든가 이런 많이 파손된 지역들 또 주요 항만이나 다리 망가진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할 텐데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예전에 우리가 북한에 경수로 발전소 지을 때 네. 우리 기술자들이 가가지고 감리를 하고 시공을 하고 한국전력이라든가 뭐 대우건설이라든가 들어가서 하고 결국은 북한 근로자들이 와가지고 일을 했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 그러네요. 뭐 우즈베크에서 간 노동자들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김정은이가 대남 적대 때문에 나는 뭐 우리 북에서 간 인원들이 남쪽 기업 밑에서 일하는 거 나는 못 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네. 북한이 어느 정도 묵인하고 러시아가 그 틀을 인정한다면 그렇게 될 거고요. 꼭 뭐 북한 근로자들이 일하지 않는다 그래도 북한 근로자들은 또 다른 데 가서 일하고 저희 기업이 들어가 가지고 그런 인프라 복구를 하고 다른 노무 인력들이 현지 인력들이 참여하는 이런 방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개성공단은 완전히 문 닫은 거죠? 그렇습니다. 개성공단은 125개 기업이 가동하고 있다가 네. 이제 문을 닫았는데요. 거기 있는 공장에 시설도 그대로 있고요. 네. 뭐 미싱이라든가 이런 봉제 공장에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원자재도 우리가 상당히 놓고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초기에 그거를 가동해 가지고 몇몇 공장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손쉬운 공장은 가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물건을 생산해 가지고 빼내갔어요. 그리고 심지어 중국의 주문을 받아가지고 원단이라든가 이런 거 받아가지고 작업을 한 게 있고 그게 이제 어떻게 파악이 되냐면 위성 사진이나 이런 것들로 보면 네. 겨울철 같은 때 공장 지붕에 눈이 다 쌓여 있는데 몇몇 공장은 녹아 있습니다. 아하, 안에서 열이 난다는 거네요. 공장 시설이 이제 난방이 되거나 이렇게 가동이 돼가지고 그게 녹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돼 있고 버스도 사실 북한 노동자들이 한 5만 명 정도 됐기 때문에 네. 그 개성 시내에서 실어 오던 버스도 한 2,300대가 있었는데 네. 그것도 북한이 다 가져가 가지고 지금 개성에서 뭐 시내 버스로도 쓰고 뭐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개성에 있던 남북 연락사무소를 북한이 이제 폭발을 시켜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대남 적대하면서 차단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125개 그 공장 시설들이 다 이제 폐허가 됐다고 봐야죠. 네. 쓰질 않으니까. 그 북한 사람들은 그걸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능력이 안 됩니다. 그게 네. 산업 용수를 끌고 오는 그 시설도 있고요. 네. 그 월고저수지라는 데서 이제 네. 끌고 오는 산업 용수도 있고 전력도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는 그 시설들이 있는데 네. 그것도 거기 발전을 할 수 있는 기름이라든가 아하. 이런 것들이 공급돼야 되는데 그게 예전에 다 이제 한국에서 우리 기업들이 실어가 가지고 가동을 하던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동할 수가 없죠 지금.